고정해둔 취재 카메라가 흔들릴 정도로 지축이 흔들리는 굉음과 함께 장사거리 포탄이 힘차게 날아갑니다. 15.7km를 날아간 포탄이 떨어진 피탄지는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 기술을 도입한 후 크랩 자주포로 개발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그런데 최근 폴란드의 크랩 자주포에 한국 K9 자주포 기술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폴란드 방산업계에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방산 내 일각에서는 크랩 자주포를 자신들이 독자 설계로 개발했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크랩 자주포는 한국과의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기술 공개나 개량은 한국 동의가 필요하지만 폴란드가 이런 계약의 허점을 이용해 도면을 살짝 변형한 것도 모자라 자국산 자주포의 개량을 위해 서구 방산업체에 컨설팅까지 요청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과거 폴란드는 러시아의 군사력에 대응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지상 전력의 한계를 절감하여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K9 자주포의 자동 재장전은 폴란드에게 상당히 큰 매력적인 선택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군은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도입해 크랩 자주포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적인 군사매체에 따르면 폴란드가 자국 기술로 신형 크랩 자주포 96대를 만들겠다며 국방 예산 2조 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보도가 기재됐습니다. 자주포는 전 세계에서 한국을 따라잡을 나라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한국의 K9 자주포를 폴란드에서 개발한다고 하니 전 유럽이 시끌벅적합니다. 현재 폴란드는 우리도 한국처럼 국산 자주포를 만들겠다고 외치고 있지만 정작 폴란드가 추진하는 이 프로젝트 뒤에는 한국 K9 자주포의 기술이 깊숙이 깔려 있습니다. 또 폴란드 자주포 96대 중 48대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같이 자동 재장전 장치 같은 성능 개량을 한다며 자신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가 크랩이라는 자주포를 생산 개량한다고 주장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여기에는 사실상 K9 자주포의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한 프로젝트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폴란드의 신형 자주포 개량 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이야 K9 자주포가 전 세계에서 탁월한 성능과 신뢰성으로 인정받은 플랫폼이지만 과거 폴란드에 K9 자주포를 도입할 당시만 하더라도 폴란드의 작전 환경에 적합한지 폴란드군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폴란드군은 자국의 독자적인 155mm 자주포를 확보하고자 했는데 K9 자주포 차체를 들여오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는 K9 자주포의 차체만 들여와 개발 비용과 시간을 줄이고 크랩 포탑 등 자국 기술을 통합해 방위산업 독립성과 경제 효과를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했는데요. 그런데 좀 이상합니다. 자국산 자주포가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최근 폴란드가 도입한 K9 자주포의 프로그램 코스트는 한 대당 약 183억 원으로 유닛 코스트인 약 50억 원보다 약 서너 배 높습니다. 프로그램 코스트는 단순한 기체 생산비 외에 기술 이전, 맞춤형 개조, 유지 보수, 부품 공급, 훈련 지원 등 추가적인 비용이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는 이러한 전략적 계약을 통해 자국 방위 산업과 군사 현대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신들의 나라에서 생산하는데 비용이 너무 과하게 비싼 감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 세계에서 인정받은 K9 자주포를 구입하면 한 대당 183억 원으로 풀 패키지를 구입하는 데 반해 폴란드가 개발하는 자주포는 200억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즉 국산이 수입산보다 비싼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하지만 폴란드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부터 폴란드는 러시아의 위협을 지속해서 의식하며 기가 포병 전력을 증강해야 했습니다. 이때 야심차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크랩 자주포입니다. 애초에 영국의 AS-90 포탑 기술을 받아들여 독자 플랫폼을 구축하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포탄만으로는 자주포가 완성되지 않기 때문인데요. 차체가 155mm 포탄 발사 시 발생하는 혹독한 반동을 견디면서 기동 내구 자동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담보해줘야 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K9 자주포 차체를 들여오는 방안은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자국 기업 HSW와 함께 차체를 개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시제품들이 사격 시험 과정에서 곳곳이 파손되는 사태가 벌어졌고, 결정적으로 포탄 발사 시 반동을 제어하는 서스펜션과 차체 내구성이 부족해서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폴란드군 내부에서도 우리끼리 하긴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이런 기술적 한계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를 라이선스해서 크랩 자주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당시 폴란드는 우리는 유럽산 포탑을 얹고 한국 차체를 붙여서 우리 자주포를 완성했다라는 하이브리드 노선으로 변경하면서 폴란드의 반쪽 국산 자주포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렵부터 폴란드가 크게 홍보하는 크랩은 실상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을 떼어놓고 논하기 어려운 무기가 됩니다. K9 자주포는 혹독한 시험과 연구로 탄생한 한국의 대표 155mm 자주포로서 ERMH인 사거리 연장형 탄약을 사용하면 50에서 60km의 사거리를 가지며 분당 6에서 8발의 고속 사격과 15초 내 3발이라는 버스트 사격이 가능합니다. 또한 독자 개발한 1000마력 엔진의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까지 갖추고 있어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인도 등 세계 곳곳에서 도입되어 명품 자주포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폴란드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랩을 만들려 할 때 근본부터 K9 자주포를 참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최근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 96대를 생산 개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약 2조 원 이상을 퍼붓겠다니 꽤 대단해 보이지만 그 이면을 보면 크랩 48대에 자동 재장전 기능을 넣겠다라는 등 대규모 개량안이 들어 있습니다. 자동 재장전 시스템의 중요성을 확실히 느낀 폴란드는 이미 K9A1을 도입하며 자동화가 곧 전투 효율 향상임을 체감했습니다. 그렇지만 폴란드는 동시에 K9 자주포도 대규모로 들여오고 있습니다. 국산 자주포를 만든다면서 왜 한국 자주포를 또 산단 말인가? 라는 의문이 터져 나오지만 러시아 위협이 코앞에 닥친 상황에서 빠르게 대규모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최선책이 K9 자주포이기 때문이라는 군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즉 자국산 크랩의 생산이 늦어지더라도 한국에서 도입한 K9 자주포로 빈틈을 메우면 된다는 투 트랙 전략을 쓰는 것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이 등장합니다. 폴란드가 우리 뒤통수를 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이러한데요. 과거 폴란드는 한국의 K9 자주포 차체 기술을 정상적으로 사와놓고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독자 개발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한 어이없는 의혹이 폴란드 내 방산업계에 불거졌다는 추측이 일각에서 퍼지고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폴란드가 K9 자주포 수입 관련 라이선스 계약 위반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라이선스 계약에는 해당 기술을 제3국에 함부로 넘기거나 한국 동의 없이 개량형을 발표하지 않는다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가 우리 한국으로부터 확보한 도면을 슬쩍 변형해 크랩의 차체는 우리 독자 설계라 주장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폴란드가 K9 자주포 차체를 기반으로 미국 등 다른 서구 방산업체에 컨설팅을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컨설팅을 받으려면 K9 자주포 차체의 구조와 서스펜션 설계를 어느 정도 공개해야 하는데 이는 한국과 맺은 라이선스 계약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문제를 두고 폴란드가 한국 뒤통수를 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던 것입니다. 폴란드는 크랩 자주포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로부터 부품을 수입하여 조립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한국 기술을 유효한 정황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기반한 차체의 엔진은 독일, 포시는 프랑스, 포탑은 영국에서 수입하여 조립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조립 과정에서 각각의 자주포에 관련된 기술력이 유출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과거 폴란드가 크랩 자주포 초창기 버전을 독자 차체로 시험할 때 고각 사격 시 용접 부위 균열과 서스펜션 과부하가 발생했으며 일부 엔진 트랜스미션 결합부도 파단되었고 연속 사격으로 인해 열 변형이 누적되어 내구성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이후 크랩 자주포가 K9 차체로 전환된 뒤에도 서스펜션 일부 부품과 특히 하이드로 뉴매틱 서스펜션 내부 실린더와 유압 호스 부위에서 미세 누유와 내구성 마모가 되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주포에서 발생하는 충격을 차체가 흡수하여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폴란드가 한국의 K9A1의 기술력을 빼돌렸다고 분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런데 이런 걱정은 크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 한국은 2018년 8월부터 K9A2 자주포 계획에 관한 연구가 착수됐고, 이제는 K9A1 자주포보다 훨씬 뛰어난 K9A2의 양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 K9A3의 개발도 막바지에 이르러 폴란드에 수출한 자주포보다는 한 세대 이상 더 업그레이드된 기술력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반면 전 세계 어느 국가든 한국 기술력 없이 세계적인 자주포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결국 폴란드가 한국의 K9 자주포 기술력 없이 단순히 도면으로만 자국산 자주포를 완성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사례는 차고도 넘칩니다. 얼마 전 소개해드린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와 푸르트나 자주포가 한국의 기술력을 라이선스해 개발됐지만 실전성은 현저히 떨어진 상태이며, 이와 더불어 중국이 러시아 전투기 엔진을 데드카피하고도 제 성능의 70%도 발휘하지 못한 일화는 유명한데요. 반면 한국은 최근 몇 년간 방산 분야에서 꾸준히 노하우를 축적해 전 세계적으로 방산 수출 4위의 위엄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방산 제품은 뛰어난 기술력과 가성비로 시장을 확대한 만큼 아무리 폴란드가 한국 기술을 도용해 국산 크랩 자주포를 개발하더라도 한국산 제품보다 비싼 가격과 떨어지는 성능으로 우리를 위협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폴란드를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에서는 한국의 방산 무기를 극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국가들이 한국의 방산 기술력에 대한 댓글 내용 전해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한국 무기는 실용적이면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이다.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을 결합한 모델은 모든 국가에 이상적이다. 한국의 방산 제품은 실전 신뢰성을 모두 갖추고 있다라며 우리 한국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년 12월 23일 K9 자주포대 터키 푸르트나 영상입니다. 한동안 튀르키예는 한국 방산 기술을 슬며시 흡수해가며 마치 스승의 기술을 제자 마음대로 재단하듯 독자적 무기 체계를 앞세워 한국을 넘어서겠다는 터무니없는 망상을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무기 체계의 정수인 K2 전차와 K9 자주포라는 거대한 철옹성 앞에서 튀르키예의 알타이 전차와 푸르트나 자주포는 세계 시장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습니다. 이 일련의 사태는 우리가 한번 제대로 보여주겠다며 은밀히 준비했던 튀르키예의 야심찬 도박이 한국이 수십 년간 피땀 흘려 쌓아온 기술적 내공 앞에서 얼마나 무력하게 붕괴되는지를 극명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 세계 방산 시장을 호령하고 척박한 전장 환경에서도 믿음직스러운 화력을 내뿜으며 대한민국의 산업 저력을 뿜어내는 K2와 K9의 위력은 단순히 기술만 있다고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튀르키예는 한국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는 K9 자주포 기술을 바탕으로 자국산 푸르트나를 내놓고 K2 전차 기술을 활용해 알타이라는 걸출한 전차를 만들어내면서 마치 이제 우리도 세계 전차 시장의 강자로 떠오를 때가 왔다는 듯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이 수십 년 축적해온 기술 노하우를 슬쩍 베껴 한국보다 싸고 빠르게 더 많은 국가에 팔아치워 방산 시장의 새로운 지배자가 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튀르키예는 결정적인 착각을 했습니다. 한국이 K2와 K9을 만들기 위해 걸어온 길은 단순한 기술 문서, 도면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수십 년간의 실전적 경험과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내공의 집약체였습니다. 정밀 금속 가공, 고강도 합금 소재, 발사 메커니즘,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 폭넓은 유지보수 인프라, 그리고 전 세계 다양한 지형과 기후에 대응하는 맞춤형 업그레이드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단기간에 복사 붙여넣기 하려던 튀르키예의 시도는 비참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각국 전문지나 내부 보고서에서 비공개로 다루는 민감한 데이터들이 튀르키예 무기체계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비슷해 보인다는 거칠애 말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수치를 튀르키예 방산업자들이 확인하는 순간 그 차이가 얼마나 잔혹한지 실감하게 될 것입니다. K9 자주포는 최대 60km에 육박하는 사거리, 분당 6에서 8발 지속 사격, 발사 후 순식간에 진지 이동 가능, 디지털 사격 통제 장치의 정교한 표적 추적 능력 등에서 이미 세계 여러 국가에서 수십 번 검증 완료된 상태입니다. 반면 튀르키예의 푸르트나는 K9의 기술을 이전받았지만
연속 사격 시 포열 마모 냉각 문제, 사격 통제 장치 신뢰성 저하로 실전 환경에서 성능이 급락한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튀르키예가 부정하며 애써 포장하고 있지만 실전에서 튀르키예산 자주포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화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한낱 미완성품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이 같은 결과는 튀르키예의 정밀 공정 기술과 고품질 소재 역량 부족, 사격 통제 장치의 디지털 시스템 통합 문제 같은 여러 문제가 혼재해 있는 상태에서 충분한 실전 검증 없이 서둘러 무기를 시장에 내놓은 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곳곳의 혹독한 지형과 기후에서 이미 검증된 파워팩과 서스펜션, 그리고 궤도 시스템으로 매섭게 달릴 수 있습니다. 수많은 해외 도입국에서 이 정도로 믿음직스러운 자주포를 또 어디서 찾나? 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철원의 혹한에서도 끄떡없이 견디는 성능을 바탕으로 추운 나라 중 두 번째라고 하면 서러운 나라인 노르웨이에 수출됐고, 대구의 찜통더위에서도 이상 없이 작동하여 사우디 같은 중동 여러 나라에서도 맹활약하여 전 세계 여러 곳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르트나는 국내 테스트 수준에서야 문제없겠지만 장기 운용이나 극한 환경 테스트에서 냉각장치 이상, 서스펜션 내구성, 저하, 부품 수급 문제로 비틀거리기 일쑤입니다. 딱딱한 종이 위스펙에 불과할 뿐 실제 전장에 내놓으면 구멍 투성이가 되는 셈입니다. 알타이 전차 역시 한국 K2 전차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결과적으로 신뢰성 있는 파워팩 확보 실패와 검증되지 않은 장갑과 전자장비 통합 난항으로 제대로 된 실전 검증조차 어려운 상태입니다. K2가 다양한 시험과 실사격 테스트를 통해 웬만한 극한 상황에도 끄떡없는 진짜 배기 전차로 거듭났다면 알타이는 아직까지 글로벌 시장에서 써먹을 수 있을까 하는 물음표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튀르키예의 이런 실패는 예견되었습니다. 단지 그들만 몰랐을 뿐인데요. 먼저 튀르키예의 가장 큰 오판은 한국 기술을 손쉽게 흡수하고 자국 산업 기반만으로도 충분히 대등하거나 우월한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착각이었습니다. 현재 한국은 포스코, 현대제철 등 세계적인 철강 기업과 정밀 공정 노하우를 보유한 방산업체, 그리고 반도체 전자 통신 분야의 글로벌 강자들과의 탄탄한 산업 생태계 협력을 통해 수십 년간 내공을 쌓아왔습니다. 이 뿌리 깊은 기술의 축적은 라이선스 계약서 몇 장이나 공장 설립으로 대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특히 전자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민간 산업에서 세계 최정상급 역량을 확보해왔습니다. 이를 군용 장비에 스며들게 하는 일은 한국에게 있어서는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튀르키예에는 크나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여러 무기체계에 전자파 간섭 제어, 실시간 데이터 처리 등 말로는 쉽지만 실제 구현하기 어려운 기술들이 한국 무기의 압도적 완성도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여 자신만만했던 튀르키예의 폭망한 무기체계들의 현재 주소는 어떠할까요? 이래저래 답도 없는 튀르키예산 파워팩 결함입니다. 튀르키예 파워팩은 국산화 시도에서 연쇄 결함 보고가 있는 상태에 더불어 변속기나 엔진 성능이 상당히 불안정한 상태로 자국의 보도에도 여러 번 나온 상태라 사실상 실전 투입 시점은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또 소재 공학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장갑 신뢰성 의문입니다. 튀르키예는 종이 위 스펙만 요란할 뿐 실제 탄도 테스트 데이터가 불충분한 상태인데요. 일부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장갑 균질성 확보에 실패해 강철 장벽이 아니라 종이 장벽 아니냐는 말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격 통제 소프트웨어가 불안정하여 표적 추적, 열 영상, 레이저 측정 간 데이터 싱크 문제로 전장 대응력이 형편없는 수준입니다. 한마디로 알타이는 언젠가 잘 될지도 몰라 정도의 막연한 희망사항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그럼 프르트나 자주포는 어떨까요? 먼저 자주포의 종속 이유인 지속 사격 능력 한계가 대두됩니다. 장기 연사 시 포열 마모가 극심하고 이는 곧 냉각 문제로 이어집니다. 당연히 이 때문에 발사 정밀도 하락과 장거리 사격전에서 내구성이 아니라 불안정성을 선물하는 쓰레기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국민의 생명을 이 자주포에 맡기라면 도대체 누가 이걸 믿고 사겠습니까? 디지털 사격 통제 개통 불안과 부품 수급 불안정은 덤이기도 한데요.
그럼 왜 튀르키예 무기는 한국의 기술력을 받아들이고도 K2, K9을 이길 수 없는 것일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바로 오랜 노하우에서 나온 진짜 배기는 흉내로 만들 수 없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는 이미 가성비, 신뢰성, 지속적 유지 보수, 글로벌 호환성이라는 총체적 강점을 바탕으로 막강한 브랜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호주 등 쟁쟁한 국가들이 K2, K9을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으며 이 무기들이 혹독한 환경에서도 끄떡없는 것을 몸소 확인한 뒤 이 정도면 우리 병력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겠다는 안도감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튀르키예가 알타이나 프르트나를 세상에 내놓으며 한국보다 싸게, 한국보다 빠르게, 한국보다 많이를 외치고만 있습니다. 가격을 낮추면 품질 유지가 어렵고 정치적 연줄에 기대어 시장을 넓히려 해도 그건 일시적 편법일 뿐입니다. 반면 한국 무기는 이미 전 세계 각지의 전장 환경에서 단단히 검증받은 정통파 강자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미 넓은 해외 시장에 뿌리내린 한국 무기 체계는 나라별 기후나 지형, 전술 운용 개념에 맞추어 맞춤형 개량 패키지를 선보이고 있으며 이는 튀르키예가 흉내내기엔 기술적 인프라적 한계가 너무나 큽니다. 이게 바로 한국 무기의 진가다 라고 할 만한 대목입니다. 실제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세계가 공인하는 진검승부의 결과물이 곧 한국 무기 체계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